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선박용 SMR 그리고 뭐 이렇게 탑재 지금 제품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학위를 하는 동안에도 언젠가 이런 게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제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일단 현재 지금 어떤 뭐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추진용이나 동력원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친환경 원자력 선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잘 대두되지 않다가 결국은 탄소 배출 규제라는 어떤 특정 어떤 사건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탄소 배출 규제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수소, 암모니아, 배터리, 뭐 퓨얼셀 이런 것들이 계속 후보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뭐 다른 어떤 대체 연료들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기후 변화 이슈에도 대응 가능한 이 원자력이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안보의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러시아의 가스 공급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해양 원전이라고 하는 어떤 또 특이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육상에 좀 짓기가 어려워지는 그리고 육상에 짓는다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내진 설계를 하고 이런 비용들을 해양 구조물이 받쳐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다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해양 원전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된 아카데믹 로모스노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발전선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일단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어져서 사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먼저 러시아는 쇄빙선에 있던 이 안에 있던 것을 발전용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건설 기간이 약 12년, 건조 비용이 물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약 7억 5천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70메가와트짜리 발전소인데 비용이 저 정도 든 겁니다. 초도호선이. 그렇지만 일단 러시아는 지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데 러시아는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발틱 조선소에서 마지막으로 건조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를 거치는 이 동안에 그냥 토잉을 해서 갖고 해결료를 장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그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 무르만스크에서 해결료를 장전하고 저기 패백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일단 러시아는 자국의 원자력법과 그리고 러시아 성급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자력 추진선과 부유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성급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룰의 어떤 뭐 깊이 이런 걸 떠나서 자국의 어떤 법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계속 개발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해서 다시 이제 계속 가니까 이제 쇄빙선도 계속 이제 개량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이태호 소장님 발표에서 이미 세 척이 건조돼서 나갔는데 지금 아르티카 11 우랄호가 이제 지금 건조돼서 나갔고 지금 야쿠티아 4호기가 지금 작년 말에 진수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4호기, 5호기도 나오겠죠. 이렇게 쇄빙선도 거의 계속 건조하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형 경수를 이제 더 좋은 원자로를 개발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발전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더 개량된 원자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지금 경수로는 프로븐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뭐 다 문제가 있지만 어떤 민간이 해결료를 재장전하고 꺼내서 해결료를 처리하는 이 행위 자체의 위험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계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좀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해결료 주기를 길게 가져가거나 혹은 위험도를 굉장히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후보군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용융염 원자로입니다. 아까 김상지 박사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특히 이 선박이나 부유체에 탑재하기 위해서 어떤 이 용융염 원자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단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수로는 물로 이렇게 열을 이렇게 전달하는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물이 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압을 하고 압력 용기가 커지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얘는 소금, 아까 소금 얘기하셨는데 소금은 우리 지금 일반 주변에는 고체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폭발의 위험 이런 것들이 없고 운전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압력 용기도 소형화, 구조물도 간단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이 뜨거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혹여나 사고가 났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얘가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고체화가 돼버립니다. 그럼 고체화가 된다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물론 방사선은 나오겠죠. 그렇지만 방사성 물질이 어떤 특정 더 바깥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의 확산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융염 원자로는 다른 경쟁 요령에 비해서도 굉장히 해양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옛날 자료긴 하지만 뉴스케일 아까 설명드렸던 경수로입니다. 미국에서 물론 해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지금 한 50에서 77메가 정도 되는 뉴스케일 원자로는 여기 사람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약 높이가 23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로를 우리가 선박이나 부유체에 탑재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 무게 중심이 높고 선체 모션이 고려했을 때 좀 그렇나?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융염 원자로는 사이즈를 좀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인 오더가 약 수십 메가와트 일렉트릭일 경우에 수메타 정도의 이론적으로 수메타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현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해양의 어떤 컴팩트, 중량을 줄이고 사이즈를 줄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뒤에 나오겠지만 연료 탱크의 공간이나 연료 소모량도 작았고 그리고 연료 자체가 또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지금 작아서 안전성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핵연료를 재장전하지 않고 긴 핵주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 처리에 대한 위험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한국 성급에서 어떤 팀장님이 발표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이게 성급 발표라서 이제 참조를 했습니다. 기존의 선박에 디젤은 연료 탱크가 한 개 필요하다. 어떤 특정 거리를 가는데, 특정 노선을 가는데, LNG는 연료 탱크가 그거보다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연료 탱크의 비중이 늘어나죠. 그럼 결국은 이제 원자력도 2030 이후로 간다면은 대체 연료와의 싸움입니다. 암모니아, 수소, 퓨얼셀 이런 애들. 걔네들은 연료를 얼마나 그냥 가나? 아니라는 거죠. 현재 암모니아 탱크 같은 경우는 약 3배에서 4배, 수소는 5배에서 더 이상 필요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 탱크를 그렇게 키워서 선박을 설계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도 비춰볼 때 원자력은 어떤 연료 탱크에 대한 그리고 이를 세이브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화물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이게 보시면은 아까 뒤에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수소 생산 기술과 연계가 될 텐데 이 원자로가 현재 지금 해양 원전이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모니아나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 과연 이걸 탱크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벙커링 스테이션을 들어가서 급유를 해야 돼. 연료를 계속 수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융염 원자로나 어떤 기타 지금 최근에 소위 제4세대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소 생산과 밀접하게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소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소를 다시 암모니아로 연계해서 결국은 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고 결국은 이 어떤 MSR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생산, 거기에 연계된
암모니아 생산까지 연계된 이런 경제성 평가를 최근에 북유럽 컨설팅 회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용융염 원자로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 선박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염이 아까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떤 염의 종류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염의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뭐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규제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규제의 허들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규제 자체가 아주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규제가 애매하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만, 저런 스타트업들은 내가 규제를 만들면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탑재한 선박 혹은 부유식 원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제일 활발하게 지금 뭐 판촉을 하고 있는 회사는 코어파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코어파워는 실제 뭐 원자력 회사나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고 약간 비즈니스 그냥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라노라고 하는 해결료 공급, 그리고 서던 컴퍼니 전력 공급, 테라파워 원자로 공급하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음과 같이 대형 컨테이너선 혹은 부유식 원전을 하는데, 이 부유식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전력을 다 커버를 남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곳들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그런 아까 벙커링 스테이션으로 활용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안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저희 회사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시보그와 함께 지금 기술 협력으로 지금 이제 부유식의 원전의 파워 발전 바지를 현재 지금 뭐 기술 협력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보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시보그는 해양에 적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최적화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체 부유체의 어떤 수명이 약 25년, 30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퓨어 사이클, 그렇게 하는 해결료를 재장전하지 않고 하나에 12년을 연소시키고 그 다음 다른 원자로를 12년 태워서 도합 24년, 25년을 태우는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를 줄이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앞으로 이제 아마 영업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유럽에서 뭐 이거는 좀 또 다른 얘기지만 토륨 해결료라는 게 있습니다. 토륨은 이 핵 분열 물질은 아니고 핵 분열의 원료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장량이 많아서 향후에 우라늄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원료인데, 이것들을 같이 이용하는 얼스테인의 토르라고 하는 구조선이나 아까 앞서 설명 나왔지만은 토르콘의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영 기업에서 이 발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재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이 원자로의 지금 이제 개발 사업의 마지막 실용화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이 민간이 어떤 최상위 설계 요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박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으로 경계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설계 수명, 그 다음에 해결료의 주기, 그 다음에 전력 공급 사이즈, 그 다음에 건설 공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SMR 뭐 대형 원전은 짓는데 약 5년 가까이 걸리는데 지금 컨테이너선 한 척이 2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SMR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건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지금 이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여기에 지금 이제 해양 원자력 인터페이스 기술로 현재 그 기자재, 열교환기라든지 펌프, 혹은 H박 시스템, 혹은 뭐 기타 다른 재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 조선소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 원자력의 가장 고려될 사항이 이 네 가지인데, 안전성, 운영, 규제, 경제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전성은 원자력이 생각하는 안전성과 조선소가 생각하는 안전성, 선주사가 생각하는 안전성이 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연구 뭐 이런 것들만 해본 사람은 원자력 추진선을 누가 운전해요? 뭐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규제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는 지금 현재 규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고, 경제성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디젤 오일이나 LNG 추진선과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2030 이후에 대체 연료와의 비교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카펙스나 오펙스를 비교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펙스, 지금 현재 대형 원전 수준으로 킬로와트당 뭐 얼마, 그리고 가동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폐로 비용도 물론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펙스는 굉장히 미미할 거로 봅니다. 특히나 이 어떤 LNG라든지 가스 값이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원자력 추진선의 연료비에 아주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법규도 지금 아주 그냥 제가 예시로 하나로 그냥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에 원자력선은 열중성자를 가지고 열중성자로 제어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속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어떤 아주 팬시한 원자로를 탑재한 원자력선은 세상에 지금 법으로 지금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부터가 하나하나 밑에 살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맺은 말은 좀 아주 희망적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톰스 포 피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공표하고 난 뒤에 미 해군 제독이 리커버 제독이 안에 있던 해수면 아래에 있던 원자로를 끌어올려서 발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혹자는 이제 최초의 상업 원전은 영국의 콜드홀이라고 하는 원자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기 문헌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미국의 최초의 상업 원전 쉬핑포트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피츠버그 항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원자력의 태동 자체가 실은 바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군용으로 수백 기가 아마 운전되고 있고, 현재까지 수만 리액터 이어를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단 지금 신기술이 아니고 조금 더 깊게 쳐다본다면은 조금 더 한번 이 세상에 진짜 우리가 한번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현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화면에 질문 떴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경제성 관련된 부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이 시장은 경제성이 약간 환경 규제로 왜곡된 시장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암모니아든 수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가면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것도 가격이 비쌉니다. 퓨어셀, 배터리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원자력 추진선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제성, 가격 경쟁력 충분히 물론 비쌉니다. 카펙스가 엄청 비쌉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선보다도 가격이 더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오펙스로 혹은 그 기타 다른 부분들로 경제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어떤 손익분기 따지고 싶진 않지만 현재 아주 이상적으로 원래 봤을 때 원래 조선업계나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봤을 때 약 7년에서 10년을 봤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추진선의 운영 시점을 운영 기간을 한 25년 정도로 본다면 한 30-40% 정도 지나야 손익 붕괴에 다다른다는 건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오일 값이 2배, LNG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던 그런 시장이 한번 왔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면 원자력 추진선 혹은 또 불시 원자력 발전이라는 어떤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이 손익분기점은 저희보다는 오히려 선주사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얼마나 이걸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